서울 여의도 증권가 빌딩 숲의 야경입니다. 초고층 오피스의 불이 하나둘 꺼지지 않고 새벽까지 환하게 빛납니다. 수많은 모니터가 깜빡이는 트레이딩 룸. 한쪽에서는 전화기를 붙잡고 격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쪽 프라이빗 라운지의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는 차분하게 커피를 음미하는 정장 차림의 인물들이 보입니다. 그 사이를 가르는 파티션에는 고객 등급별 상담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배부되는 당일 증권 섹션지의 윤전기 냄새가 로비에 희미하게 퍼집니다. 같은 건물, 같은 간판 아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를 반복하는 고객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몇 년째 같은 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는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줄까요? 증권사의 주요 수익은 수수료와 운용보수입니다. 고객이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는 돈을 걸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2021년 조사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코스피 종목 평균 보유 기간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평균 보유 기간은 6월에서 12월에서 12월 사이였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너무 빠르게 사고팔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부자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2022년 조사에서 부자들은 주식 가격이 평균 23% 올라야 팔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대중은 15%만 올라도 팔겠다고 했습니다. 단 8%포인트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수익을 2배 이상 갈라놓습니다. 부자들의 손절 기준도 달랐습니다. 15% 하락하면 일반인은 대부분 팔았지만 부자들은 같은 15% 하락에도 쉽게 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주식이 떨어져도 계속 보유하겠다는 부자의 비율은 44%였고 일반 대중은 38%에 그쳤습니다. 한쪽은 수수료를 벌어다줄 고객, 반대쪽은 진짜 불을 지켜줄 파트너. 같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 뱅킹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책상 위에는 2025년 KB 부자 보고서와 2026년 하나은행 웰스 리포트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커피잔을 든 채 차분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창가에는 경제신문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커피 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 번져 있습니다. 센터 로비에 흐르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일반 고객 상담 창고에서는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와 차트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필 23%일까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23%의 수익을 내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지 압니다. 한국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8%에서 10% 수준입니다. 23%를 벌려면 길게는 서너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인의 15%는 길어도 2년 안에 도달합니다. 부자들은 그 2배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팬데믹 시기에 부자들은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유 자산 중 주식 비중을 2019년 말 16%에서 2021년 말 27%까지 늘렸습니다. 시장이 가장 불안정할 때 대다수가 현금을 쥐고 있던 바로 그때 부자들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KB금융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이 성공적 자산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지혜는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 던지는 공포를 견디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자산 배분의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한남동 고급주택가의 이른 아침입니다. 한 채의 주택 현관문 앞에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는 명품 가방 대신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집 안거실에서 펼쳐진 도면과 서류, 고급 가구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는 부동산 매각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같은 동네 여러 채의 주택에 부동산 중개 차량들이 정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원에는 곰비가 내린 직후에 흙냄새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에는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당신이 문의하신 상업용 빌딩 매각 후 자금은 다음 포트폴리오에 배분 가능합니다.
이 장르는 수년 전만 해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아직 절반이 넘습니다. 55%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37%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고자산가의 선호 투자 자산에서 2018년만 해도 부동산이 41%로 압도적이었고 주식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인 2025년에는 부동산 23%, 주식 34%로 주식이 처음으로 부동산을 역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하는 부동산은 주로 상가였습니다. 전체 처분 상담의 29%가 상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웰스리포트에 따르면 부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보다 금융투자가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금융투자러블을 이룬 비중은 6.8%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17%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대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조 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증권사는 왜 일반 고객에게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가르쳐 줄 수 없는 구조인 걸까요? 증권사 본사 빌딩의 1층 로비입니다. 한쪽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반 고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 엘리베이터 앞에는 별도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빠르게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다음 고객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비 천장의 시계는 이미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문객용 출입증 옆에는 일반 상담은 1층, 프라이빗 상담은 별도 예약 필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풍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거래 수수료에 기대 있습니다. 고객이 많이 거래할수록 증권사가 버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영업 직원은 단기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번 달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고객에게 더 빨리, 더 자주 거래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면 프라이빗 뱅커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 고객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이 자신의 장기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증권사 안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조언이 공존하는 구조인 셈이다. 2007년에 발간된 한 저서는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2019년 보도에서는 증권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펀드, 즉 수수료가 높거나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팔아야 하는 상품이 우선 추천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고객의 수익률보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고객을 가르는 동안 부자들은 이미 다음 자산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증권사 직원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자산입니다. 오래된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뻐라운 관영 가죽 노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수십 년간 손때가 묻은 투자 원칙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 빗방울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책장 한쪽에는 무너진 회사의 사진과 함께 그때의 일지라고 쓰인 오래된 수첩이 꽂혀 있습니다. 테이블 위의 커피는 이미 식어서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죽과 종이 냄새가 배어 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정막을 채웁니다. 부자들이 절대 팔지 않는 것은 특정 종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부자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 연애할 상대를 찾듯 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상대를 찾듯 접근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기업의 장기 경쟁 우위가 사라질 때나 더 나은 투자 기회가 나타날 때만 매도를 고려했습니다. 그는 주가 수익 비율이 40 이상이 되면 매도 타이밍이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의 수익으로는 절대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술에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하여 필요한 현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담보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글로벌 억만장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들이 절대 팔지 않는 자산의 핵심은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 보유가 유리하도록 설계된 자산 배분의 프레임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투자해왔으며 앞으로 누구를 위해 투자할 겁니까?
새벽 5시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한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코스피 지수와 뉴욕 증시 마감가가 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제 결심한 대로 작성된 투자 원칙 하나가 메모지에 적혀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입니다. 그의 왼쪽에는 비어있는 커피잔이 2개 놓여 있고 하나는 어제의 결심 흔적처럼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방 안에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고 키보드 위로 올려진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23%의 매도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S&P 500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100일 동안 시장에 없었다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9.1%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매치를 놓치면 수익이 사라집니다. 그 며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매도하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는 자신의 심리입니다. 부자들은 시장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차트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흐름만 꾸준히 확인하면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바꿔야 할 단 한 가지는 투자 자문의 출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증권사의 이번 달 실적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장기적 자산 증식을 위한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항상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당신이 쉽게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공포에 휩싸여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익이 났다고 서둘러 차익을 실현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좌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증권사의 당화 실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투자 원칙을 한 번만 다시 써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누구의 목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